안녕하세요. 송기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강 기술 개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이러하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략하게만 보고 그 다음 이번 시간 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술 기획이라는 것을 배웠죠. 기획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그 기획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기획이라는 건 기술 전략에 따라서 기술 전략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게 기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에 따라서 전략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드리면서 뭐 특정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최초 진입 전략을 가진 회사라고 한다면 그 최초 진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고 그 계획을 짜는 것이 기획이다, 기술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프로세스를 보여드렸죠. 자,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또 보면 첫 번째는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단계에서 전략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전략을 짰었죠. 그렇게 짰던 전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 이건 역시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전략을 확인하고 나면 이 기획이라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행하는지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거시적인 방향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 전략을 펴는데 선도 전략을 확인했는데 그 선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값비싼 고가의 실험 장비들이 있어야 그 선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데 보유 자원을 확인했더니 우리가 실제로는 그러한 값비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 한다면 그런 값비싼 장비를 일단 사는 것이 먼저겠죠. 그런 자원이 없는데 그 자원의 확인 없이 그냥 막연히 앞으로 우리는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유 자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의 거시적인 방향을 확인했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했으니 그 다음은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 갈 건지를 설명을 하는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기술 로드맵 이제 뒤에서 또 볼 건데 어쨌든 기술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이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어떠한 구체적 프로젝트들을 실행해야 되는지를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구상한 프로젝트들이 실행하기에 타당한가 주로 경제적인 부분을 보는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를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기술 계획이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기술 기획이 실행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를 함으로써 기술 기획이 이제 실행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 기획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했었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그 전 과정으로 돌아가서 기술 로드맵을 재확인하고 그다음 기술 로드맵을 재확인하고
그다음 기술 확보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재구상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뭘 봤냐 하면 기술 로드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술 로드맵이라 하면 어, 지도라고 했죠. 지도. 로드맵. 우리 내비게이션에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 표시해 주듯이 그러한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기술 로드맵이니까 이 기술적 목표 달성, 기술 경영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느냐를 체계적으로 매핑해서 보여주는 것,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로드맵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한 가지 예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로드맵은 딱히 정형화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유용한 방식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분석을 할 때 본인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도 되겠지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기술 로드맵을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일단은 축을 보면 요 가로축이죠. 요거는 시간이 축의 중심이고 축의 내용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에는 수준별로 가장 거시적인 수준부터 시장, 그 밑에 그 시장에 따라서 형성되는 제품, 그 다음 그 제품을 구성하는 기술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 로드맵의 세로축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은 어떠한 트렌드로 변할 것이며 제품은 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떠한 주요 제품군들로 변할 것이며 그 제품의 군이 변하니까 그러면 그 변화하는 제품군에 따라서 기술 내용 구성 기술들은 또 어떻게 변하는 것이며 그렇게 기술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술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이 로드맵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기술 로드맵은 이렇게 하나의 맵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몇 가지 장점을 갖는데 일단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자원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준다라는 것. 다음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이 변화가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합리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 다음 로드맵이죠. 우리가 어떤 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경고, 우리가 쉽게 그 잘못된 방향을 알아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 다음 네 번째는 이 로드맵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작업의 기반 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하나 봤던 건 이 기술 로드맵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트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트리는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가느냐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상위에는 이 궁극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면서 이 각각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들을 구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에어컨이라고 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내 열흡수, 실외 열 방출 구분하고, 그다음 그걸 한 번 더 구분을 해서 또 몇 가지의 기술들로 나누고, 한 번 더 구분해서 몇 가지 기술들로 나누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아주 세분화된 기술들의 구성을 알 수 있고, 그 구성된 기술들이 상위에 무슨 기술들이 있는지, 그 다음 최고의 상위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기술 로드맵에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기술 로드맵의 2번 제품이었고 3번은 그 구성 기술이었죠.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변화가 있고 그 제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기술이 변화해 나가는지를 작성할 때 이 트리를 이용해서 기술들을 판단할 수 있다. 적합한 기술들을 작성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봤고, 이제 로드맵을 보고 나면 우리 앞에서 봤던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구상한 프로젝트가 또 타당한 프로젝트인지를 검사하는 과정을 또 같이 거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가 좀 드렸습니다. 로드맵을 기반으로 기술 확보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기술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로드맵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를 그린다고 했죠. 그렇고 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는 방법도 검토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설명했던 것이 그렇게 기술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구상을 할 때 하고 나서 그 기술 확보 프로젝트가 타당한지를 함께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검사를 할 땐 주로 경제성을 검토한다라는 얘기를 같이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이 프로젝트가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에게 궁극적으로 돈이 되는가, 이익을 남기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짠다. 우리가 뭐 5년 뒤에 A라는 기술을 현대자동차로부터 구매를 해온다. 뭐 그런 프로젝트를 따다고 치면 그것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그 A라는 기술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서 나중에 우리가 그 A라는 기술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입보다 그 기술을 구매할 때 나가는 지출이 더 크다. 라고 한다면 그건 경제성이 있는 기술 확보 프로젝트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로드맵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떤 적절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다 봤죠. 이제 기술 기획이 다 됐고 이제 계획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을 보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기술 획득이라는 것인데, 이게 왜 기술 획득을 먼저 보느냐. 여러분들도 기술 획득을 종전까지 봤던 개념이라서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직전에 뭐 봤냐 하면 기술 로드맵 기반으로 한 기술 계획, 기술 확보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짜는지를 기술 기획으로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계획을 짜는 것이 물론 이제 다른 여기 있는 기술 조직, 기술 마케팅, 기술 금융과 관련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술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변화하는 기술 시장, 변화하는 기술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어떤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느냐, 어떤 기술을 획득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술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경영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로드맵을 통해서도 제일 마지막 밑단에 기술의 변화에 따라 어떤 기술들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봤던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로드맵 짠 이후에도 기술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들을 구상을 하고 그것들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무엇에 있다? 어떤 기술들을 획득해 나가야 되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기술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획득하고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조직은 어떻게 운영하며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하며 금융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 경영 실행과 관련된 부분은 완료되게 됩니다. 자, 이 기술 획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막연히 기술 획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획득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 획득을 왜 해야 되는지 원론적인 얘기 잠깐만 하고요. 자, 이 로드맵이나 우리 기획할 때도 봤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변화하는 기술, 변화하는 시장, 변화하는 제품,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술적 변화를 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적 변화라는 걸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라는 게 물론 이제 없어지는 것도 변화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기술 경영에서 말하는 기술 변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버려나가는 것이 기술 변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는 특정한 기술로 트렌드가 변화해 나갈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술 변화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술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문은 이 기술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트렌드가 변하는 건 알겠는데 그 트렌드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 기술이란 걸 어떻게 획득해 나가야 되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획득이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물건이 어떤 한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직접 만들거나 직접 획득을 하거나 직접 내가 그것을 제작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하는 등 직접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구매를 하는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획득하고 싶다라고 친다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있겠죠. 음식을 요리해서 내가 직접 획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요리점에 가서 요리를 하는 음식 가게에 가서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기술 획득이라는 것도 이 맥락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어가지고는 직접 만드는 것, 우리가 앞에서 무언가를 획득할 때 직접 만드느냐, 아니면 사오느냐, 둘 중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직접 만드는 것은 뭐냐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 이어가지고는 기술을 사오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사오는 것이 사실은 내용이 좀 많고, 기술을 직접 만드는 것은 내용이 그리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습니다. 자, 물론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만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라 경영자죠.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경영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발하는 것이 사오는 것보다 간단해 보인다. 다룰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별거 아닌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자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기술 경영에서 다룰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건데, 일단은 자, 한번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의 제목을 보면 자체 개발입니다. 자체 개발. 우리가 요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요리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술은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직접 개발한다라는 것을 다시 써보면 자체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개발한다라는 걸 자체 개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술을 획득하는 큰 갈래 중 첫 번째 갈래입니다. 두 번째 갈래는 구매를 해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체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결한다 라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이제 애플 이제 아는 학생들도 알 텐데요. 오른쪽이 스티브 잡스고 왼쪽이 워즈니악이라는 두 애플의 공동 창업자죠.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던, 애플을 창립했던 두 창립자인데, 자, 본인들이 이 두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기술을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품화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했죠. 본인들이 직접 개발을 했기 때문에 큰 이 비용적 부담, 기술을 가져오는데 큰 비용적 부담 없이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그것을 사업화해서 크게 수익을 거둔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만 보면 직접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장점만 갖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요리를 한다, 뭐 요리를 하는 사례로 예를 들면 직접 내가 요리를 한다라는 것, 직접 요리를 해서 끼니를 때운다는 건 물론 내가 내 스스로 만들고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요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단점도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해결한다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체 개발이 갖는 장단점을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직접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화하고 사업화하는 것의 장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요 전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프로프리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전유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비행기 중에 전용기다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나 혼자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비행기다 라고 해서 전용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쓰는 전용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전용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온전히 이것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전유성이다라는 겁니다. 전용기라는 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비행기 내가 원하면 뜯어 고칠 수도 있고 뭐 팔아버릴 수도 있고 뭐 때려 부숴도 내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전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기술을 자체 개발하면 내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의 소유, 그 기술의 활용 모든 측면에서 내가 그 기술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술의 전용성이에요. 자, 자체 개발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이 기술의 전용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체 개발의 장점은 기술의 전용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뭐 물론 기술 만드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생생히 기술 개발 과정을 공개하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기업의 기술 개발 상황을 본다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감출 수 있다, 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죠. 내가 특정 기술을 직접 만든 거라면 그 기술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그 레시피, 기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기술, 핵심 자원 같은 것들을 숨길 수 있다. 나의 경쟁자들이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체 개발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용자 개인화인데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되느냐? 우리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내가 필요한 방식 혹은 우리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용자 각자에 맞춰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 개인화,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가능하냐? 내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응용할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사용자 개인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기술 자체 개발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점인데 요거는 이제 조건부 장점입니다. 요 뒤에 단점에서도 또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건부로 발동되는 장점입니다. 자,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주 운이 좋고 또 능력이 좋아서 적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리로 본다면 내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지만 내가 애초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요리를 하는데 시행착오가 적겠죠. 그리고 그 요리를 효율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요리라는 것을. 자, 그렇게 본다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직접 만드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기술도 동일합니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고 가지고 있는 이 뭐 기술적 능력도 뛰어나다. 핵심 역량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개발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시행착오 줄인 것을 기반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이라는 게 갖는 네 번째 장점은 조건부이긴 하나 시행착오가 적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이 네 번째 자체 개발의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점의 경우는요. 앞에 것들과 조금 이제 상반되는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면 현대 시대를 본다면 현대의 이 기술들은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단일 기술 하나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거의 없죠. 어쨌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최종적으로 제품화를 해야 할 텐데 제품화를 한다라고 친다면 이 기술들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진 기술들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혼자서만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어떠한 이 기계적인 도움, 장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친다면 그걸 모두 다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발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다. 이 고용하려면 돈 들어가죠. 또 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장비가 필요하고 뭐 실험실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이러다. 그럼 그거 다 준비하는데 또 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할 때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이 내가 충분한 자원이 없다면 이 기술 개발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 자체 개발의 첫 번째 단점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장점의 마지막에 했던 내용의 반대인데요. 시행착오를 줄인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충분한 능력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부 단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들인데 이 자체 개발을 하다 보면 자칫 이 기술에만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직접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애정이 생길 수 있고 그 불필요한 애정이나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집중 때문에 내 기술에만 너무 깊게 매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기술이 최고야. 왜 내 기술 안 써주지? 내 기술이 제일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의 기술에 매료돼 가지고 내 기술만 바라보고 다른 기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기술적 근시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점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거는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방금도 제가 기술 개발 기반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대 시대에는 이 제품들이 아주 복잡다단한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체 개발의 단점 네 번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순수하게 우리만 하는 기술 개발로 제품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다. 자체 개발만으로 우리가 기술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기술 이 자체 개발의 네 번째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기술 자체 개발의 장단점을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무엇을 살펴볼 거냐 하면 그 자체 개발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기술 자체 개발에도 여러 가지 이 기술 자체 개발을 정의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학자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졸리라는 사람이 만든 졸리 모형입니다. 이게 자체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모형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졸리 모형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5단계 4동원 이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5단계 4동원 이론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단계가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고요. 요 동원이라는 게 요 화살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는 어떤 것을 동원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동원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5개의 단계니까 그 각각의 5개 단계를 잇기 위해서는 4번의 동원이 필요해야만 4번의 동원이 이루어져야만 이 5개의 단계들이 이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졸리의 모형입니다. 졸리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안에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졸리 모형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하나하나 다 보면은 내용이 좀 많고요. 간략하게 핵심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요 슬라이드에서 5개의 단계들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 화살표 뭐 동원해야 되는 게 뭐냐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발상 단계는 이게 지금 자체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체 개발할 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발상하는 겁니다. 발상. 그것이 무엇을 발상하는 거냐? 시장의 니즈를 만족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발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으로 뿅 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기술의 기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의 트렌드가 친환경으로 변화하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앞으로 이제 기술이 변화해 나간다.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제품과 기술이 변화해 나간다고 친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우리만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자체 개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해보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만을 떠올려보는 단계다. 그게 첫 번째 발상이라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엔진 만드는데 뭔가 굉장히 가벼우면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겁니다. 자, 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미션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을 수행해야 되느냐 하면 아주 구체적인 기술 내용들을 일일이 다 정의할 필요 없고 기본적인 원리, 내가 한 발상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원리만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발상인데 누가 해놓은 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를 특허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계략적으로 이렇게 발상한 아이디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만 그려보는 정도, 이 정도만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 발상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회사의 다른 구성원들, 그다음에 연구의 파트너들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옆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제 구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발상이 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어떠한 동원이 이루어지면, 이 동원은 뒤에서 볼 거고요. 어떠한 동원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요거는 보육입니다. 인큐베이팅이죠. 그러니까 단어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생각했던 발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시장 잠재력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기술 현실화 가능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그 기술의 미래 계획을 짜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수행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앞에서는 발상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원리만 증명을 했죠. 이 보육 단계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하고 제품화해서 사업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앞에서 기본 원리를 증명해 놨던 것을 어떻게 그러면 제품으로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제품화 설비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 그것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기술이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게 되는 것까지 이러한 단계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면 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파트너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사업화 계획도 구체화해야 되고 제품화하는 설비도 구축해야 되고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라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객들로부터 피드백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투자자, 개발 파트너, 그다음 잠재 고객 등등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시연입니다. 보육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또 동원을 해서 이제 시연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또 시연이라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보육을 통해서 완성한 기술을 이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발하는지를 시연해보는 단계가 됩니다. 완성된 기술을 상용화된 제품 및 생산 과정에 적용을 시켜서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때는 어떤 것들을 수행하게 되느냐? 어, 상업화된이란 건 제품화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팔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업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요 상업화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 보육을 통해서 이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시연의 과정에서 그 완성된 기술을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 단계에서 수행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 단계에서는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역시나 잠재 고객의 피드백이 필요할 거고요.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 내부 관계자들이 이 생산팀이나 아니면 마케팅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마케팅으로 연계를 하고 생산으로 연계를 하는 등의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산하고 그 가치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 제품과 호환이 되는 보완제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시장으로 나갔을 때 보완제와도 제대로 호환이 되느냐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발상하고 아이디어 발상하고 구체화시키는 보유 과정 겹치고 시연 과정으로 넘어왔다고 한다면 보안제 공급자,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호환할 수 있는 핸드폰 공급자, 삼성이나 애플에 연락을 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그들과 제대로 호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의미에서 보안제 공급자도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단계들은 간단한 단계입니다. 촉진이라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촉진 단계는 뭐냐? 마케팅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양한 시장에 제품을 구성을 하고 판매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수행해야 되느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을 수행을 해야겠죠. 이게 마케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최종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고,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 해보자 라고 결정해주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자원을 대주는 공급자, 그 다음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이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속 단계인데요. 앞에 했던 과정이 지속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단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촉진까지 해가지고 물건을 팔았죠. 그러면 이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느냐? 적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어야 되는 그 과정, 적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는 것이 수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는 역시나 최종 소비자겠지만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주는 영향력, 우리 주변의 환경에 우리가 주는 영향력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의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무엇을 볼 거냐면 이 5개의 단계를 이어주는 무엇이 동원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봤던 단계들을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계략적인 아이디어 발상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로 넘어가는 요 보육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흥미와 지원이 동원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발상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내가 그냥 아이디어 발상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실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려면 누구의 도움, 무엇이 필요하느냐?
주변의 동료들의 흥미와 지원, 의사결정권자들의 흥미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발상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회사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들이 그 아이디어 괜찮네? 야, 그 아이디어 재밌네? 그 아이디어 우리도 한번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시간 같은 거 여유롭게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너 그거 한번 보육해봐 라고 도와줘야 그러한 것들이 동원이 돼야 흥미와 지원이 동원이 돼야만 발상에서 보육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흥미와 지원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브릿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기술을 구체화한 보육에서 실제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연 단계로 넘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당연한 의미겠지만 시연을 위한 자원이 동원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연을 위한 자원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시연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과정,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이 시연에 포함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기술은 구체화가 됐어요. 보육에서. 그러면 그게 본격적으로 생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려고 하면 생산을 하고 그게 제대로 된 가치를 바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기술 개발 팀에서 기술을 구체화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팀의 도움. 그 다음 그것을 제대로 시장에서의 가치를 바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케팅팀의 도움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연을 위한 자원의 동원이라는 건 뭐냐? 시연에는 생산 및 마케팅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원에는 생산 자원, 마케팅 자원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시연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촉진이라는 마케팅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시연에서 촉진으로 넘어갈 때는 무엇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느냐? 이 촉진이라는 과정 자체가 마케팅 과정이다 보니 마케팅 역량이 물론 이제 시연을 위한 요 앞에 브릿지에서도 마케팅 역량이 동원이 됐습니다. 자원이 동원이 됐습니다만 요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마케팅 역량이 동원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동원이 되어야만 시연에서 촉진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촉진에서 지속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단어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완적 자산이 동원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물건을 팔았어요. 이제 촉진해가지고 물건 팔았어. 우리가 개발한 거. 근데 이제 지속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려면 단기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파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뭐가 동원이 되어야 되냐면 보완적 자산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 보완적 자산의 의미가 무엇이냐? 부족한 거 보완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완적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퍼즈하다고 하는데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걸 지속하다 보면 이러한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겠죠. 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거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보완해야 되는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완적 자산 동원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것들이 동원이 됨으로써 이 존리 모형이 완성이 되게 되고요. 이 존리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조금만 더 언급을 하면 요 존리 모형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자, 기술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보육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바랐는지 시연하는 단계가 전체 5개의 단계 중 3단계를 차지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존리 모형은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기술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존리 모형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그게 존리 모형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보육하고 시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무엇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사업화를 하는 과정은 축약이 되어 있죠. 그냥 간단하게 마케팅하고 보완적 자산 필요할 때마다 동원해서 지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존리 모형은 컨셉이 명확한 겁니다. 기술의 가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과정은 좀 축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게 존리 모형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형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게요. 이건 간단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름은 쿠퍼 모형입니다. 쿠퍼라는 사람이 개발한 모형인데 이거는 또 달리 어떻게 부르냐 하면 우리 앞에 존리 모형은 5단계 4동원 뭐 이렇게 불렀죠. 요 쿠퍼 모형은 스테이지 게이트 모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것도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5개의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게이트가 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로 가로로 다 그어져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각각의 단계 사이사이에 게이트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스테이지 게이트다 이렇게 불러요. 자, 게이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게이트란 단어를 접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대 같은 데 보면 초소를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입구에서 들어갈 때 게이트 통과한다 이런 단어 써요. 그게 뭐다? 게이트는 무언가가 통과할 때 그것이 통과하는 데에 적절한지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확인하는 곳이다 라는 게 게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테이지 게이트는 특징이 각각 앞에는 동원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 스테이지 게이트에서는 각각의 단계들이 넘어가려면 이 게이트에서 검사하고 그 게이트 검사를 통과해야만 넘어간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에서는 어떤 걸 확인하느냐? 그 전 단계에서 성과물, 그 전 단계의 성과물이 충분한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게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통과를 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걸 표현한 것이 이런 스테이지 게이트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스테이지 게이트 모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각각의 단계들부터 말을 해주고 그 다음 이 게이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단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스테이지 이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라는 겁니다. 관찰. 근데 우리가 앞에서 존리 모형 볼 때 무엇을 봤었냐면 아이디어의 발상이란 걸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봤었죠. 자, 그 아이디어 발상은 요 쿠퍼 모형으로 치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관찰의 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0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아이디어라는 건 아이디어의 발견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0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0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요 단계가 뭐다?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단계다라고 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뭐 고객의 요구도 수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아이디어 발견이라는 0단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물론 이제 게이트 통과해야 되지만 게이트는 요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아이디어 발견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관찰이라는 단계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에요. 이 관찰에는 무엇을 관찰하냐 하면,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그 다음 이 아이디어를 사업을 한다면 이게 실제로 실현은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그 다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관찰해보는 단계입니다. 이게 사업이 될지 말지를 조심스럽게 가늠해본다. 그러한 단계가 첫 번째 관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게 어떠한 게이트를 통과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통과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사업화하는 설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해보고, 주변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 다음 이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도 하고, 그 다음 뭐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지에 대한 설계도 해보고, 그 다음 요게 본격적으로 제품화돼서 생산에 들어가야 되면 그 생산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 요 비즈니스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비즈니스적으로 충분하다. 비즈니스적으로 설계를 해보니 이게 충분하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품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란 건 제품 개발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개발하는 단계인 거죠. 자, 그래서 후보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고객한테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도 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 그렇게 제품 개발이 완성이 되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시제품 테스트하고, 생산 공정, 우리가 설계해 놨던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그 다음 경제성을 다시 한번, 혹시라도 경제성 분석 잘못된 게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검증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이 네 번째 단계까지 거치고 나면 다섯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비즈니스 개발, 제품도 다 개발했고 확인도 다 했고 비즈니스 설계는 그 전에 이미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출시하고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기술 자체 개발의 두 번째 프로세스인 쿠퍼 모형의 다섯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볼 거냐 하면 이 쿠퍼의 다섯 단계가 역시나 각각의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게이트를 한번 볼게요. 0단계 아이디어 발견에서 1단계 범위 설정으로 넘어가려면 아이디어 발견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이트 1에서 당연히 무엇을 본다? 그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충분한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충분히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되면 이제 1단계 이거 잘못 나와 있네요. 범위 설정이 아니고 관찰입니다. 관찰. 1단계 관찰입니다. 자, 1단계 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단계 관찰에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뭐 이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거 이제 관찰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 1단계에서 우리가 관찰을 했던 내용들, 법이나 규제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 분석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분석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
두 번째 게이트,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간 두 번째 게이트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관찰 과정이 충분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오타가 왜 났지? 자, 아이디어 검토가 아니고, 아이디어 검토 아닙니다. 아이디어 검토가 아니고, 관찰 내용 검토입니다. 관찰 내용 검토. 네. 관찰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게 충분히 우리가 관찰 과정에서 위험이나 실현 가능성이나 법 규제를 분석했다. 충분히 잘 분석했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게이트를 통과를 하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설계로 넘어가고, 이 비즈니스 설계가 설계 단계에서 BM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BM을 확인하고 뭐 재무나 생산을 설계하는 것이 또 충분하면 세 번째 게이트의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되고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게이트 3에서는 이제 개발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 게이트 4에서는 그러면 개발했는 것이 우리가 이 개발이 제품 개발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제품 개발한 것이 고객의 피드백도 받고 후보 제품 테스트도 해서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게이트 4를 통과해서 게이트 4에서는 그 제품 개발이 충분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고 그게 충분했다라고 하면 4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에서 시제품 확인하고 경제성 재분석하고 생산 공정 확립하고 이러한 단계들을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또 게이트 5에서 그 과정, 4단계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시 누군가가 확인을 하고 그게 충분했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비로소 5단계에 들어가서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쿠폰 모형이 완성이 되고요. 쿠폰 모형도 존리 모형처럼 특징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면은 대충 느껴지는 것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게이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리 모형은 동원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였다면 이 쿠폰 모형이 강조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게이트를 통해서 안전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전 단계가 충분하지 않다면 게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멈춰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과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앞에 과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좀 잘못 긋네요. 앞에 과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쿠폰 모형의 쿠폰 모형이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계들을 통과하는데 5가지의 게이트를 둔다는 건 그만큼 조심스럽다. 우리 경비가 삼엄한 곳은 초소가 많죠. 똑같이 이 쿠폰 모형에서 게이트가 많다는 것은 이 제품을 자체 개발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쿠폰 모형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이런 쿠폰 모형의 대표적인 특징에 이어서 또 쿠폰 모형의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면 자, 이거는 이제 쿠폰 모형의 스테이지 게이트를 갖는 조심스러운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적합하느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규모가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견 이상의 어떤 그런 규모가 큰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적합한 모델입니다. 왜냐? 이 대기업들은 이미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제품을 출시할 이유가 없거든요. 급하게 제품을 잘못 출시했다가는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도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하나 출시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업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 경우라면 이런 조심스러운 단계인 스테이지 게이트 모형이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쿠폰 모형이 갖느냐 하면 BM 구축, 우리가 앞에 쿠폰 모형 보면 제품 개발보다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존리 모형과는 반대죠. 자, BM 구축을 개발보다 선행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만족되지 않으면 제품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존리 모형과는 완전히 반대로 존리 모형은 제품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지에 집중을 했다면 쿠폰 모형은 반대로 BM이 비즈니스 모델, 사업성이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사업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애초에 제품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무엇이 맞다라기보다는 특징을 갖는다. 존리 모형과는 그런 다른 특징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게이트 얘기했던 그 내용인데 게이트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또 이 게이트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인다는 특징을 갖지만 또 다른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안정성이 높은 만큼 기민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빨리 제품을 개발해서 빨리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스테이지 게이트 모형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쿠폰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제가 기술사업화의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례들을 소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 강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의 존리 모형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으면 충분히 정보가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 경영 실행 단계의 첫 번째인 기술 획득의 자체 개발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뒤에서부터는 여전히 우리가 기술 획득과 관련돼서는 기술을 사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배우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또 기술 경영의 격가지들, 기술 조직, 마케팅, 금융과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로 앞으로 더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뒤에 오시는 교수님에게 요 남은 내용들 잘 배우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